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연일 강행군입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지만 이재명 지사와 그 외 후보들 간의 이른바 1대7 구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이런 협공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글쎄 뭐 경선 흥행하는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이거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은 어대명이다.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가 될 텐데 해가지고 굉장히 밋밋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1차, 2차, 3차 TV 토론하니까 굉장히 뜨겁게 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오히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흥행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고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분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뜨겁게 달궈지면서 나중에 경선의 후유증이 좀 우려된다. 결국 하나로 원팀으로 가서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이재명 연대에 조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낙연, 정세균 이 두 후보는 매우, 특히 박용진 후보는 매우 때리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 문제, 스캔들 문제, 형수, 욕설 문제. 근데 이 스캔들 문제, 김부선 여배우와 관련된 건데 이 문제는 사실상 이미 정리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대는 그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고요. 플러스 여기에 대응하는 이재명 지사의 태도도 네. 그렇게 성숙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품격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에서 실제로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밖에 안 되고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게 93%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마녀사냥 아니냐라는 그런 억울함이 있겠지만은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라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그런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도 정말 이재명 청문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반 이재명 연대 기세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감정 싸움으로 계속 번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재미 요소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워낙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7월 11일을 앞두고 컷오프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제 경선 레이스는 그 반 이재명 연대, 그다음에 의외의 그 재미 연대라고 표현합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원해주는 듯한 그런 그 재미 연대,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 후보와 당 지도부와의 갈등,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 흥행 요소로, 경선 흥행 요소로 좀 부각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7월 10일까지 극복하느냐 이제 한번 봐야 될 거고. 예. 아쉬운 점은 그 블라인드 면접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김경률 회계사나 유인태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패널로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 간의 갈등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채택하지 못하는 곡절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민주당이 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이렇게 속까지 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국민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측면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같은 구도가 계속 간다면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흥행 요소는 결국에 본경선 마지막 가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하느냐 아니면 결선에서 의회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가봐야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지. 예. 그전에는 지금과 같은 좀 찌리한 반복되는 듯한 상황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반명연대, 재미연대, 추미연대 말도 참 잘 만듭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자세, 태도를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른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정말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로 이제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모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른바 이 바지 발언 관련돼서 그 이후에는 너무 김이 빠졌다. 과연 이재명의 방어 모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그런 호사가들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1차, 2차, 3차 TV 토론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국민 면접에서도 3위 안에,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은 이재명다워야만이 계속해서 그런 팬덤들 또 지지자들을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번에 1차, 2차, 3차 토론에서 특히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좀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기본소득 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대표적인 효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본인은 예비 경선도 중요하고 당 내부 경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본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전략적인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 그래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대선 출사표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하면 역시 이제 기본소득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국민적인 신뢰를 주면서 본인이 또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또 예.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함께 방점을 찍는 그런 이재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의 일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흔들리게 되면은 본인이 1차 가반 득표에 흔들릴 수가 있고 1차 가반 득표에 실패하면은 결선에서 뭔가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재명 다음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박정화 대변인께서 이제 민주당의 경선 관리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며칠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관훈 클럽 발언,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대한 특정 이 발언이 여파가 가라앉지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의도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이런 경선 관리는 안 좋다고 봅니다. 흥행도 중요하지만 흥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성입니다. 예. 공정한 경선 관리가 지금 송영길 당대표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예. 그래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경선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횟수가 잦아지면 그거는 우리 송 대표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김종민 의원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른바 송영길 대표의 이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를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친문 강성 지지층 안에 이렇게 저변이 확산돼 있는 상황입니까?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금 3위짜리까지 치고 올라간 것은 예. 강성 친문의 지지 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따라서 이 공정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핵심 지지층에서 비토 정서가 있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송영길 대표가 경선 관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던졌던 대깨문 발언, 예.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의 패배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점에서 부적절했는데 첫 번째로 이 대깨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을 비하하기 위한 그런 용어인데 그런 예. 용어를 민주당 대표가 썼다는 게 부적절하고요. 특정 후보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당장 정세균 후보 측에서 편파적이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리스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송영길 대표는 발언 하나하나에 매우 예.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또 경선을 좀
매우 엄정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신경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쟁으로 가야 된다. 뭐 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쟁하는 그런 경선으로 가도록 예. 당 대표가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일부에서 좀 전에 저희가 김정민 의원 받고 최재성 전 수석에 대한 그 반발을 봤습니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그다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배 교수님 말씀하신 요 몇몇 가지가 이렇게 그래 그 정도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불가피 지금 뭐 사활을 걸고 대선 레이스에 와 있는 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월등히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반발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면들을 더 수용하고 변화를 훨씬 더 많이 모색하는 걸 했다면 경선 레이스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박수와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전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관련 말씀 좀 들어봤고요. 야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뭐 철석 연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 좀 나왔을까요? 좀 전에 뭐 두 분 뭐 오찬 후에 브리핑하는 모습 저희가 봤습니다만 글쎄 저는 그냥 여러 만나야 되는 분들 중에 한 만났던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의미를 두는 게 과연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좀 깊이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좀 더 빠른 행보들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 조속한 시간에 좀 더 빨리 국민들이 생각하기보다 더 빨리 국민의당 입당해서 같이 무언가의 이전 반문연대 내지는 당에서의 레이스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보궐선거 때부터 합당 얘기를 공언을 하셨으니까 저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흔쾌히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지금 그 대선 주자급들의 정치 주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 그냥 이렇게 자꾸 외곽으로 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새 정치에 대한 그 심선감이 아직 좀 계속 희석화될 거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곽 행보가 길어지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아니면 국민들이 본인한테 바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온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단을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보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박수를 칠 수 있게 하느냐가 정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에 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첨언을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오늘 회동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주도권 싸움의 연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8월 경선버스 정시에 출발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민심경청 투어를 좀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도권 싸움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빨리 합당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내걸으면서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도권 싸움에 끌려가지 않겠다. 독자적인 우리의 행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앞으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킹메이커가 될 건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그냥 무작정 흡수 통합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힘을 합치면은 본인이 경쟁에서 이길 경우에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모델과 같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플러스 만약에 킹메이커 가도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인 공간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면 내부에 들어가서 잠식하는데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덩치를 키울 경우에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설령 본인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3지대에서 더 큰 덩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셈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의 회동은 앞으로 만약에 야권의 분열이 돼서 삼자 대결 구도로 정치, 대선의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예, 단순한 탐석전이 됐을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이 됐는지 그걸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 상황들, 정치 상황들이 좀 대권 상황들이 올라가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화 대변인. 백 교수님 말씀이 조금만 이제 첨언을 하면 사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우리가 봤던 게 단계별 단일화하고 예.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당 지지도와 그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후보별 지지도의 격차를 보면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모색을 한다고 해서 이 제3지대의 힘이 받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조속한 시에 한 대오를 만드는 게 오히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주목되는 인물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장직 내려놓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이렇게 궁금증 많이 가지셨을 텐데 정치 참여 선언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외 사안들은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 관련해서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전 뭐 앞서 있는 지금 잠룡 당내에 있는 잠룡들 그다음에 외부 후보들 뭐 쭉 많이 있습니다만 다소 그렇게 비교해 보면 늦게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지 기반을 만드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이나 기타 제 후보들보다는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여하이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그게 국민적인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일단 정치 참여의 명분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저런 걸 합쳐서 과연 외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정치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과는 달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도약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과는 좀 달리 저는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좀 일찍 국민의힘 만약에 이 예. 출마의 결정이 된다면 예상보다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같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목표는 분명하죠. 대통령 되는 것이죠. 로드맵도 사실상 정해졌어요. 본인이 이제 사실상 정치 선언 했지 않습니까? 9일 만에. 그동안에 이제 탈색기가 좀 필요했죠. 감사원장 중도의 임기 그만두고 대선으로 직행하느냐라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일간에 집거했고 정치 참여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인지도 떨어지고 또 세력 기반도 적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입당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 빠르면 7월이면 입당할 것 같고요. 먼저 입당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고 하죠. 뭐 메리트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윤석열 전 총장보다 나중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도 낮고 인지도도 낮으니까 본인이 설 공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보다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일찍.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7월에는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앞서서 본인이 당 내부의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힘을 키워놓으면은 만약에 너무 본인이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되고 내부의 세가 불어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못 들어올 수도 있다.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은 기존의 내부 인물들과 경쟁하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선착의 효를 발휘해서 이미 세력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빠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예. 입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원내 지지 모임인 희망 오름 포럼을 띄우며 새몰이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 33명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참석해서 힘을 좀 실어줬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자강론 이 부분이 좀 탄력을 받겠습니까? 오늘 희망오름 포럼 발족이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앞서 지금 봤던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향후 개인들의 진로가 아니라 대선에 대한 이 로드맵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의 그 입당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당내에서 그럼 우리 후보분들을 한번 찾아서 여기를 한번 띄워보자라는 움직임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 그 대표적으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저런 지지 포럼이 결성이 돼서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사실은 원내 지지 의원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당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런 이 소용돌이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저는 당내에 있는 원희룡 지사나 뭐 기타 뭐 유승민 전 대표 등등도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야권의 어떤 경선 레이스도 정말 복잡 다단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 그리고 지금 대권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이 여기에 대한 공약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여권과도 그렇고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여성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 여성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상승을 위해서도 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보면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50%는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여성 중역 비율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20%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엄연하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여성에 대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여성가족부를 지금 폐지해버리면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저는 극복해야 될 숙제라고 보는 게 본인이 이대남의 분노 정서를 자극했지 않습니까?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이제 행보를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20대에서는 물론 여성들의 취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아요. 그러나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30초만 제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뭐 여성가족부가 가장 미니 부처인데 스스로 저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요. 우선 존폐 논란 이전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각종 성비 사건,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활동하셨던 여성 의원들에 대한 대응과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저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여가부의 존폐 여부에 대한 여론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